안녕하세요. 저희 21년 개정세법 강의할 거고요. 제가 이제 맡은 분야는 소득세하고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법이에요. 근데 이게 개정상 우리 책자가 이제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만든 건데 요 내용이 이제 실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그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개정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개정 확정돼서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득세법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세율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45% 구간을 신설했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5%에 4.5%, 49.5잖아요. 뭐 건강보험료까지 하면 한 50% 넘는 구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제 신탁 관련된 과세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도 개정이 되고 소득세, 법인세 개정되고 부가가치세법도 개정이 돼요.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21년이 아닌 22년부터 적용되니까 수험에선 내년부터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세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도 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신탁 관련된 납세 의무자인데요. 우선 자,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수익자고요. 지금 현행 세법도 여전히 원칙은 수익자예요. 그런데 이제 수익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까 소득세 같은 게 누진세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누진세를 이제 부담하는 위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수익자를 변경해서 세금을 좀 조세 회피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위탁자가 실질적인 수익자가 된다라고 하면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변경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건 수익자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다. 다만 이 조세 회피 행위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럼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가 뭐냐?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수익자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 지배하는 경우다. 이게 통제 지배한다는 건요. 뭐 위탁자의 선임, 수익자의 수탁자의 선임, 해지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신탁을 통제 지배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에 해당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근데 이제 신탁 제도가 2010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많이 개선이 돼 있어요. 근데 세법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바꾸자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과세 제도를 하나 뒀어요. 신탁이라는 게 알고 보면 도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도관이니까 요거 신탁 재산을 하나의 도관이지만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고 신탁 재산이 법인세 과세를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신탁회사 수많은 신탁회사가 있는데요. 이 신탁회사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고유 계정, 자신들의 재산이 있고 그리고 수탁 계정 이렇게 나누는데 수탁고라고 하는데요. 요 수탁고들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위탁자들이 맡긴 거죠. 그럼 요렇게 하나하나 맡긴 요 신탁들을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 해서 즉 각각을 납세 의무자로 해서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 법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선택이란 얘기예요. 선택. 그래서 과세 방식은요. 요 신탁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과세 방식은 신탁재산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하도록 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탁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리고 수탁재산을 구분 격리하고 수탁재산 하나하나를 과세 단위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도관에 불과한 신탁재산에 법인세를 내는데 내가 왜 이걸 하느냐?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소득공제로 다 빼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수탁고 즉 신탁재산에서 얻는 소득은 과거에는 소득 구분을
원본에 따라 소득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배당으로 가겠다. 이게 이번에 바뀐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신탁에 있어서는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 법인세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조세협회 행위가 있을 것 같은 경우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한다 라고 하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또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법인과세를 도입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 보완은요, 뭐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신탁재산 법인과세에 대한 특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해서 법인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수탁자의 지위,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별도 구분된다. 즉 우리나라의 신탁회사가 수십 개 있는데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무궁화 신탁이 있다, 한국 자산 신탁이 있다. 그러면 그 무궁화 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수탁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당 다 구분하고 그 신탁회사의 고유 재산이 있어요. 자기들 재산. 그것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탁자의 납세의무는요. 고유 소득과 분리된 신탁 재산에 곧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집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징수 확보 목적으로 수익자에게 보충적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과거 제2차 납세 의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분배받은 재산 가액이나 수익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을 분배할 때는 종전에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과세했지만 이제는 전부 다 인컴 시프팅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다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요건 미충족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결국 받는 소득은 배당이라는 거죠. 배당.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은요. 우리 배당소득으로 이번 개정세법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면 그로스업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과세를 적용받는 신탁 재산은요. 이걸 배당으로 전부 다 소득을 신탁 재산에서 그 수익자에게 돈을 분배할 때 전부 다 배당으로 봅니다. 배당. 그럼 배당으로 보면 여기 신탁 재산에서 소득 공제를 적용해요. 그러면 법인세가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그로스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로스업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 점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신탁 재산에 대한 기본 규정으로서요. 사업연도 관련된 건데 이제 의제 사업연도라는 게 생기더라.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공동수탁도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중과세 조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소득 공제를 시설했다. 이게 마치 여러분들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배당 가능의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에 대해서 소득 공제 하잖아요. 신탁도 비슷합니다. 다만 신탁은 90% 룰은 없어요. 실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해줘요. 그래서 90% 룰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유동화 전문회사 마찬가지로요. 이게 송금산입 해주는 거, 즉 쉽게 얘기하면 소득 공제해주는 것은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X3년에 잉여금을 가지고 X4년 초에 분배할 거 아니에요? 배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X3년에 소득공제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병분할도 넘기시면 됩니다. 자, 소득금액 계산도 특례도 넘기셔도 되고 신고납부 원천징수도 모르셔도 돼요. 설립신고, 뭐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한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쑥쑥 넘기겠습니다. 뭐 사업자 등록 특례 다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구분격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비영리법인하고요. 우리 신탁재산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 구분격리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구분격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인과세 수탁자는 고유재산하고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장부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자, 간접투자 외국납부사액 공제 특례는요. 종전에 있었던 간접투자에서 외국납부사액 공제 특례를 이쪽에도 확대한다는 얘기고요. 모셔도 되고. 자, P2P. 자,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 같은 거 하면 요즘에 부동산 투자해라, 뭐 소액 투자
금리 8%씩 찍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걸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본 거예요. 그런 거 25%씩 원천 징수하고 분리과세하면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과감하게 14%로 한 해 시범 운행해 봤고요. 이제 계속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특법에 이런 거 나와요. 세무회계 보시는 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SOC 관련된 게 있어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투융자 집합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분리과세 특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한도 1억 원까지 거기서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요건 별건 아니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제 각종 분리과세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을 좀 제한한다 있어서 우리 종전에 있었던 것에 추가적으로 종전에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ISA만 제한했는데 요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다 같이 제한하겠다라는 특례 규정입니다. 자, 이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개정됐어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고 종전에는 이제 접대비의 경우에는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있대 예외되는 금액을 10,000원으로 했었잖아요. 이제 30,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진작이 필요하니까. 자, 소액 광고 선전비 기준 금액. 이게 접대비라는 건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거고. 근데 우리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는 어떤 소액 광고 선전비가 있다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다 접대비로 보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법이 일정 금액 이하는 그냥 광고 선전비로 인정을 해줬었죠. 근데 종전의 기준과 달리요. 이제 좀 바꿨어요. 그 금액을 한도를 좀 증액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연간 3만 원 그리고 연간 5만 원 이렇게 연간 3만 원, 연간 5만 원으로 바꾸고 개당 10,000원을 개당 3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결국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요거 최종적으로 연간 5만 원, 개당 3만 원까지는 우리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 특례. 이것도 실무적인 내용이 넘어가시 되고. 자, 이것도 뭐 계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종전에는요. 여기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규정들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규정들이고요. 이쪽이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쪽으로. 즉 비과세다. 결국 과세가 안 되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이제 비과세 금액에 종전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비과세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근로소득을 안 받지만 이제는 비과세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야간 근로수당 있잖아요. 연 월정액 급여 기준 그리고 210만 원, 총급여 3천만 원, 비과세한도 연 240만 원까지 주던 게 있었죠. 그거에 이제 업종 대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생산직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요. 우리 서비스 관련 직종들 이런 것들 다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런 업종은 좋은데 중소기업만 된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이고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청소 용역이나 이런 쪽이 하청업체가 대기업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런 쪽에 다니는 분들은 또 혜택이 없었어요. 파견 근로업체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요 부분들도 이런 분들도 적용받을 수 있게 요 요건을 삭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삭제 되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이게 재밌는 건데 이제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종전에 과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기업들은 복지 포인트로 받는 건 과세하는데 왜 공무원만 과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근로소득을 안 받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문제를 삼고 뭐 경종 청구도 하고 언론 기사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국가기관에서도 이거를 지금
이제 근로소득이 아예 처음부터 포함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과세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무원 복지에 들어가는 나중에 공무원 연금 나중에 받으시는 금액들도 싹 바뀌고 과거 수당 기준 금액도 싹 바뀌는 문제가 있어요. 국가도 양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같은 걸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비과세에 추가하고 연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겁니다. 종전에 그래서 공무원 복지 포인트 아예 근로소득에 넣지 않았어요. 행정 해석으로 그랬었는데 이제 비과세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 이름은 포상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타 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직무발명 보상금 같은 게 있어요. 공무원 쪽도. 그래서 채택 제한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화 골동품. 작년에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죠.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님이 이 그림은 사서 쭉 팔았는데 그게 무려 300억의 차익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클라이언트로 이제 그림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이게 뭐 부자들은 이게 재산 증식의 수단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가님들이 있어요. 화가님들은 이제 자기 그림을 그리는데 종종 사서 팔아요. 이분들이 더 콜렉터로서 많이 사서 팔거든요. 그래서 미술계 요구가 야 이거 왜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하면 사업소득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게 기타 소득으로 가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의제 필요 경비가 90% 또는 80% 인정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낮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림을 사서 팔았다는 이유로 과세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과감히 개정을 합니다. 미술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비록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이 있다. 혹은 온라인 형태로 매매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건 사업장이 있으니까 사업소득으로 가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하고 좀 다른 거죠. 원래 사업소득은요. 기타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하면 사업소득이지만 요 그림만큼은 미술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림만큼은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더라도 기타 소득이다. 다만 사업장, 물리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요 경우만큼은 사업소득이 된다라고 이제 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요건 저도 관련되는데 제가 이제 국회 입법자문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딱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과연 비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슈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이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과세가 안 되느냐 이게 실무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받을 때 뭐 한번 자문하면 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받으면 세금 안 떼도 어느 날부터 또 떼더라고요. 기분 상하게.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예 이제 기타 소득이다. 기타. 소득의 범주를 예전에 이제 근로소득 쪽으로 갔는데 근로가 아니라 기타 소득이다. 그리고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이제 아예 규정을 따로 뺐습니다. 자, 가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있잖아요. 소득 공제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모기지론 했을 때 공제해 주는데 이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하겠다고 올해 개정이 됐대요. 뭐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좀 실무적이긴 한데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만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니 이거 뭐 집사도 이자 비용 공제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해서 요걸 5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 공제 뭐 맨날 바뀌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이게 기본 한도가 이제 작으니까 기본 한도에 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21년에 이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소비 진작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초 정부에서는 이런 입법 제안을 안 했는데 국회에서 요 입법 제안을 해서 21년에 20년 대비 5% 초과해서 증가하는 소비가 있으면
그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10% 범위 내에서 추가, 연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월세 상한 공제. 우리가 1900, 5,500만 원이 자가 혹은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자만 월세세 공제 받았잖아요. 실제로 1900하고 종합소득 금액 형평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계산식이.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기준 금액을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자, 요거는 좀 실무적인 건데요. 정부가 이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요. 예전에 이제 갱신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갱신을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 말소를 시켜요. 그래서 자진 등록 말소 되는 경우에는 추징 과거 했는데 추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자, 이것도 중간연합. 이게 분리과세 임대사업자로 사업소득 있다 보니까 중간연합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왜냐면 원천징수 된 적이 없으니까 먼저 내라 했는데 요분들 소액이잖아요. 연 총수익 금액 부동산 임대 요게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우리 중간연합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고요. 외부 조정 뭐 대상자 이거 실무적인 내용이고 자, 이게 하나 재밌는 게 기한 내 확정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 신고 요건 명확하란데 이게 우리가 법인세법상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인정상여 처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인정상여 처분이 일어나면 그 받은 날로부터 대개는 2달이에요. 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수령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면 그러면 우리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봐서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게 납부까지 요건으로 하다 보니까 가산세 내는 경우가 꽤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납부는 이제 요건으로 하지 않겠다. 신고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납부는 요건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요것도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실무적인 내용이고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게 이제 작년에 난리가 났던 거죠. 원래 스케줄대로 가면요. 이 대주주의 범위가 점차 확대돼요. 즉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금액들이 계속 다운되니까 이제 주식을 조금 많이 가진 분들은 이제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주린이도 대주주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무슨 양도소득세 내야 되냐. 근데 여타 선진국들은 대부분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 못 내겠다 나.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정부가 연말에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과감하게 이제 스케줄을 삭제를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당분간은. 그래서 원래대로 가면은 3억 원으로 다운될 판이었는데 아니다 우리 못한다 우린 못 낸다 죽어도 그래서 그대로 10억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이게 이제 아비트리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26번 보시면 이제 원칙이 신탁을 설정할 때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신탁 재산을 양도할 때 위탁자가 이게 형식적 이전이니까 위탁자의 양도로 보고 과세하는 것. 그게 이제 개념상만 존재했어요. 이제 법문으로 들어온 거고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신탁에 설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통제권이 벗어나면 그거 양도 아니냐 사실상 양도 아니냐라고 해서 신탁을 설정할 때 원칙적으로 형식적 재산의 이전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7번을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수익권 범위 명확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탁을 이익을 받을 권리 그 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수익권을 양도해도요. 지금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제 펀드, 금전신탁은 제외하고요. 내가 수익권 받을 권리를 누군가에게 넘기면 이거 역시 양도가 아니냐라고 해서 신탁 재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28번도 마찬가지고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에 대한 세율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지금 규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억을 기준으로 20%, 25%. 자,
이제 문제가 된 게 양도소득세 쪽에서 이제 종전에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게 조합원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봤는데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 주택 가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기존에도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살려두면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그 정도 바뀐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다 양도세는 지금 뭐 누더기 법처럼 변경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36번 재밌는 거죠. 양도소득세 세율을 또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단타 친다고 해요. 단타. 1년 미만 보유하다 처분하면 종전에는요. 우리 40%였는데 뭐 이거 죽자는 거죠. 70%다. 70%.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타 칠 거면.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요 단타 쳐도 기본 세율은 적용해 줬어요. 근데 1년 미만 70%고 1년에서 2년 미만 60%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중과 대상 분양권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또 중과했습니다. 종전에 분양권 딱지 서서 파는 거 있죠? 여기가 50%였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해도 55%. 요 분들이 사실 로또 맞았다고 하는데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이게 로또 맞아도 30%인데 분양권 맞았다고 50% 넘어간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로또 맞아도 너무 맞았다. 이게 이제 주택이나 분양권 가지고 돈 버는 건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세제를 올렸죠. 1년 미만 딱지 70%, 1년 이상 60%. 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다 뺏겼다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 기간까지 1세대 1주택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지금 8단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거주 안 한 실소유가 아닌 갭 투자, 1주택자라도 갭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한하겠다. 그래서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 기간 1년당 4%, 보유 기간당 4%. 10년 동안 실거주했으면 10%, 40%, 80% 가겠지만 이제 따로따로 가겠다. 그래서 요 놈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합산하는 거 합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공동사업속 주택 요것도 다 실무적인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실무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 부당행위 상장 주식 시가 계산한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전후 2개월 평가인데 전후 앞으로 2개월 되는 것도 모르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상속 증여세는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이제 추가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당 2만 원씩 뭐 요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가상자산 소득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요거 시행시기 한번 보세요. 22년이 올해는 없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돈 벌어도 요거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는 입장이 여기 있어요. 이게 화폐라고 생각하면요. 과세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도 어떤 경우도 개인의 외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면 외환이니까. 그런데 무형의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 그래서 22년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무형의 자산으로 본다. 이제 대신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옛날에 사놨다가 22년에 그 1월 1일 이후에 팔면 다 과세되는 거냐? 뭐 그런 건 조정해서 22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뭐 선입선출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22년이니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자,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22년에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있잖아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벌어들인 건 원천 징수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쪽 회사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도 가상화폐 넣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평가 근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득세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국세 기본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